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또 관광객 행동론의 관광 상품을 소비하는 관광객 행동론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가족과 관광 행동입니다. 어찌 보면 이 관광 행동의 관광 상품을 구매하고 또 소비하는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죠.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가장 영향력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할 수 있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런 가족은 뭐냐? 그럼 여러분들 가족은 뭐냐? 어떤 혈연, 결혼, 입양, 혈연이나 결혼이나 입양이 맺어진 집단, 2인 이상의 집단. 이것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다. 그렇죠? 2인 이상. 우리가 1인 가족은 거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1인 뭘 들어봤죠? 1인 가구는 들어봤죠. 1인 가족은 이란 말은 거의 안 쓰죠. 뭐 말을 갖다 붙이려면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2인 이상이 맺어진 어떤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다. 그런 가족이 왜 우리가 가족을 배우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족이 하는 그 역할,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이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장, 생존에 있어서 주위 환경에 적응한 어떤 사회의 그 구성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사회와 가정도 가족에서 익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욕구 충족, 어떤 성적인 욕구라든가 어떤 나 자신의 어떤 다른 욕구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단위로서 어떤 생산을 하는 단위로서 어떤 소비를 하는 단위로서도 가족의 역할은 다 항상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개인한테 비했을 때 그 개인은 이 가족에서 있어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어떤 소비 형태, 소비를 해야 되는 어떤 중거점,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가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 어떤 혈연, 결혼, 어떤 입양, 이것에 의해서 맺어진 2인 이상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가족에 우리가 한솥밥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면 한솥밥을 같이 밥을 먹죠. 한솥밥을 같이 하는데, 한솥밥에 보게 되면 우리는 가구란 말도 쓰고 가정이란 말도 쓴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가족과 가구와 가정의 어떤 미묘한 차이점들, 어떤 개념을 살짝 한번 잡고 이런 기회 한번 잡고 넘어가 봅시다. 자, 가족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혈연, 어떤 결혼, 입양, 어떤 출산, 이런 관계를 이루어진 어떤 집단, 2인 이상의 집단,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가구는 뭐예요? 가구는 뭐죠? 가구는 생활단위죠.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취사예요. 취침, 이런 것 등 생계를 함께하는, 한솥밥처럼 생계를 함께하는 하나의 생활 단위가 가구다. 생활 단위로서 우린 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가정은 뭐냐? 가정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정서적인 교류가 있다 없다. 정서적인 교류가 있는 거를, 일상적인 어떤 정서 교류가 있는 생활의 장, 정서적인 교류가 키워드입니다. 가정은 정서적 교류가 있는 생활의 장이 바로 뭐다?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족은 결혼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어떤 입양이라든가 출산 같은 이런 관계를 이루어진 2인 이상의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린 가구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함께하는 생활 단위이다. 가정은 어떤 일반적인 정서적인 교류가 상당히 중심이 되는, 정서적인 교류가 있는 생활의 장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차이점들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 잡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족과 가구, 가정을 이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건 뭐냐? 그래서 가족의 특성, 개념 잡아봐야겠죠. 우리 정의도 내려보고, 그리고 가족의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능, 어떤 역할들 좀 우리가 잡아가고, 그럼 이제 가족이라는 게 생활 주기라는 게 있죠.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란 말이죠. 무슨 제품도 있고 생명도 있듯이 가족도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자녀가 있냐 없냐,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독신으로 살다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됐죠. 나중에 노년으로 가는 이런 생활 주기가 있다. 그 생활 주기별 어떤 건강의 행동이 어떻게 연결이 되며, 그 다음에 가족이 구매 의사, 즉 소비 행동,
소비 행동을 하는데 그 소비하는데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특징들, 각각의 역할들, 각각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1인 그동안은 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준을 봤지만 가족은 한 사람이 아니죠. 많게는 뭐 10사람들 될 수도 있고 적게는 2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들을 가르쳐 보지. 그 다음에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엄마가 중심으로 되는지 아빠가 중심으로 되는지 자녀가 중심, 이런 식으로 유형이 정해지겠죠. 혹은 개별적으로 지게 되는지, 거기에 따른 또 관광 행동은 어떤지, 그다음에 가족 의사결정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상당히 중요시겠죠. 예전에는 자녀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져. 최근에는 자녀의 그 영향력이 되게 커지죠. 근데 자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좀 살펴보며, 더불어서 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시 뭐냐,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어떤 중고 집단의 최초의 중고 집단을 할 수 있죠. 이 가족이 미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가족이란 뭐냐? 다시 한번 결정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혈연, 혈연이랬잖아요. 혈연 관계잖아요. 혈연. 그다음에 어떤 결혼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그쵸? 혈연 입양,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진 2인 이상의 집단을 얘기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야? 최초로 1인이 가입하는, 즉 소속되는 1차적인 집단이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사람으로서 어딘가에 소속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소속된 거잖아. 최초로 1인으로서 가입되는, 최초로 소속된 소속 집단, 1차적 집단, 1차적 중고 집단이죠. 중고 집단은 어차피 가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최초의 1차적인 중고 집단이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이런 또 가족은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마케터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거죠. 소득,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소득, 생산을 이뤄내는 어떤 소득을 해는 이런 생산 주체로서도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소비 주체죠. 가족이 같이 쓰는 게 맞아요. 외식하는 것도 다 가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어디 연애하는 거 다 전부 다 가족이죠. 가족이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소비단이다.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 생산과 소비를 다 같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다?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마케터들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가족은 대면, 얼굴을 서로 보는 거죠. 대면적인 친밀성과 협동성이 가장 강하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혈연 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밀성과 협동, 그것도 매일 또 보잖아요. 여기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어떤 소비 행동, 특히 라이프 사이클을 뭐라 그랬어요? 소비 행동의 한 측면이라 했죠. 단면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치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런 가족들의 이어도 보시게 되고, 그래서 이 가족은 개인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상당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이 가족이 그 마케터들한테 중요시되고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이런 가족을 우리 유형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어때요? 가족은 대표적으로 핵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대가족이 있죠. 핵가족과 대가족이 있다. 핵가족은 여러분들 뭐 뻔히 다 아는 거고, 대가족은 여기서 이제 결혼한 부부가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부처 확대 가족, 모처 확대 가족, 양처 확대 가족, 외숙처 확대 가족,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또 나눠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부부가 부모님 쪽에, 남편 쪽에, 아내 쪽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에 거주하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딩크족, 딩크펫 이런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딩크족, 맞벌이하면서 자녀가 없는 거, 더블 인컴.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2배죠. 노키즈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이 딩크족들이 뭐가 많다? 네, 여행의 빈도가 되게 높죠. 딩크족들의 여행의 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우리 그 관광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시할 대상이다. 더군다나 이 딩크펫족 때문에 뭐죠? 딩크펫은 뭐예요? 자녀 대신에 애완동물을 갖죠. 그래서 딩크펫 쪽을 중심으로 뭐가 생겨요? 원래는 애완동물을 그 호텔들이 숙박시설에 애완동물을 안 받아요. 응? 왜? 그 다음 손님을 받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받지만 오히려 그래서 전용 애완동물을 받는 전용 숙박시설도 생겨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동해안 거기 예약하려면 한참 걸려요. 왜냐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가 사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면 이렇게 애완동물 쪽에 관련된 관광과 연결시키는 그런 것이 좋다. 자, 자녀가 없잖아요. 딩크펫 쪽 특히나 딩크펫 쪽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행의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의 빈도가 높은데 페트를 데리고 가고 싶죠. 응? 집에 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트를 수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게 엔터테인먼트로서 테마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온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테마 공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숙박시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사업의 비즈니스 찬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가족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가족의 기능 어떤 역할을 좀 봅시다. 지금은 이제 어떤 가족의 어떤 개념을 잡아보고 그다음에 가족의 유형들을 좀 살펴봤죠. 그다음에 가족의 역할, 어떤 책임, 의무.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가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 상당히 중요해요. 이 가족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교육 기능이잖아요. 어떤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규범을 배우고 어떤 예의 범죄를 배우고 이런 걸 관습을 배우고 이런 것들 교육 기능을 가장 갖고 있는 것이 또 가족의 기능인데 이 가족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시.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일주일에 몇 번씩 가족들과 같이 밥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되는 것이 교육 그 자체가 그냥 교육이에요. 앉혀놓고서는 주입식이 아니라 그래서 밥상머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어디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징비록이라고 했어요. 징비록을 작성한 그 유류성록 저는 임진왜란 때 그 총사령관으로서 그쵸 징비록을 작성을 했었죠. 저자죠. 징비록을 저자인 이 유성룡과 더불어 존 F 케네디 이 사람들이 왜 이 가족의 역할 가족의 기능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냐 이 사람이 이분들이 밥상머리 교육엔 또 대단합니다. 첫째 이 존 F 케네디는 어떤 스타일이냐 이 존 F 케네디 어릴 때 배웠을 때 어때요? 이 존 F 케네디 부모님이 어머니가 특히 밥 먹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밥을 안 줬습니다. 아주 철저했죠. 그래서 그 약속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약속이라든가 가족 구성원 이런 소중함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큰 인물이 되기도 했죠. 유성룡도 마찬가지죠. 밥상머리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특히 어른이 음식을 먼저 들지 않은 이상 자기는 먹지 않는 기다려야 되는 이런 하나의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그 가족의 중요성 어떤 가족의 그 기능 중에 어떤 교육의 기능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구성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만드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심리학을 갖다가 그 전공한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리학 전공한 친구들은 딱 자녀가 생기자마자 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어릴 적에. 이 초등학교가 되기 때까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왜냐면 심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분명히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기능은 어떤 역할들을 좀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첫째가 성과 자녀의 출산 기능이죠. 성과 자녀의 출산 기능. 이거는 부부로서 뭐죠? 부부로서 성욕도 채워주게 된다는 거죠. 성욕도 그러한 것들 분명히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어떤 성적 욕구도 채워주면서 성적 욕구를 채우면서 또한 어떤 이런 자녀를 출산하는 생식의 기능도 맡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다른 어떤 집단도 대시가 될 수 없는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기능이다. 가장 고유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과 자녀의 출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부양하고 보호적 어린 자식들을 갖다 양육하고 또 그 자식들은 또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것이 또한 가족의 역할이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교육적인 기능입니다. 가치 체계를 습득하는 거죠.
교육적인 기능, 어떤 어떤 그 인간관계, 어떤 생활 양식, 행위 규범 이런 가치 체계를 갖다가 습득하게 하는 교육적 기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 가족이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기능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생산과 소비, 생산과 소비 이런 기능도 같이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갖추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아빠가 생산 기능, 엄마가 소비 기능이었죠. 근데 요즘엔 뭐예요? 부부가 동시에 생산과 소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어찌됐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경제적 기능으로 생산적, 소비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음에 이제 휴식 기능이죠. 휴식 기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이건 이제 어떤 심신의 어떤 기장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심신의 긴장 및 어떤 피로, 심신의 긴장 및 피로를 갖다 회복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휴식, 가족의 어떤 휴식 기능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오락 기능이죠. 오락 기능은 뭐야? 여가 생활을 통해서, 여가 생활을 통한 거죠. 가족의 여가 활동. 가족의 여가 활동을 통해서 오락기를 갖다 수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또 윷놀이 같은 집에서 윷놀이를 한다든가, 어떤 게이밍을 한다든가, 또 전자오락을 한다든가, 요즘에 그런 거면 닌텐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보여 오락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으로서 이제 사회화 기능이죠. 사회화 기능은 또 일차적인 중고 집단이 가족이잖아요. 어떤 자녀들의 사회화를 갖다가 돕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격, 대인관계, 언어, 그렇잖아요. 성격, 대인관계, 언어 이런 것들보다 어떤 예의범절, 그다음에 직업 선택, 옷차림 이런 것들을 갖다 형성시키는 것들을 갖다 선택하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그 위치에 맞는 역할도 습득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교 기능이 있죠. 종교 기능이 있습니다. 이 종교 기능은 어떤 삶의 어떤 진리를 좀 깨닫게 하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를 가지게 되면서 어떤 인간의 능력, 어떤 한계를 좀 인정하는 이런 생활 태도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 기능 중에 가족에서 한다는 어떤 명절날 친척끼리 차례를 지내는 것도 어떤 조상님에 대한 차례나 숭배 어떤 이런 것이 다 종교적 기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예요.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종교적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같이 가족의 기능은 저 정리하자면 성과 자녀의 출산 기능, 두 번째는 부양과 보호적 기능, 세 번째는 교육적 기능, 네 번째는 경제적 기능, 다섯 번째는 휴식 기능, 여섯 번째는 오락 기능, 일곱 번째는 사회화 기능, 여덟 번째는 종교화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서 이 중에 가장 좀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부양과 보호적 기능입니다. 부양과 보호적 기능. 그것이 뭐냐면 이 변화되는 가족의 기능인 건데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자의 인식 변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년 전만 해도 부모를 보양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족이다. 약 70%를 차지했어요. 70%. 부모를 보양하는 건 70%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벌써 이거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족이 부양해야 된다는 건 30%도 채 안 돼. 25%. 그건 뭐야? 55%. 과반수가 뭐야? 사회 기타. 즉 국가, 기관, 사회. 여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책임. 즉 가족의 역할이 완전히 변해가는 걸 우리가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제 요즘엔 또한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것도 그 자녀들을 갖다가 보호하는 기능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기능만이 있어야 돼서는 안 된다. 왜? 아이들을 갖다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저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가 또한 기타 정부가 그러한 기능을 또 넓혀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의 역할이 서서히 변화되면서 또한 이 가족이 그 변한 기능들도 소위 얘기해서 초혼, 결혼이 좀 늦어지는 이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거, 그다음에 1인 가구 이런 행동들 때문에 조금씩 좀 더 변해가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다음으로서는 이제 소비 행동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마케터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소비 행동의 측정면에서 그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읊어봅시다.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다음과 같은데 첫째가
이 가족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면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해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 주체가 다양해요. 구성원마다 소비 행동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 엄마가 중심, 아빠가 중심, 두 분이 공동 아니면 자녀가 중심, 셋이 공동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주체가 되게 다양하고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에서 역할들이 다양해. 누구는 사는 사람, 누구는 돈을 내는 사람, 누구는 그걸 가져오는 사람, 누구는 그걸 쓰는 사람. 그렇죠? 서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 또 역할들이 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측면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족 단위 구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주택, 가전제품 이런 거, 특히 여행 같은 거. 여행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여행 같은 경우도 당대주의자. 그래서 여행이 요번에 재밌는 게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서울시민 여행시 동반자 선호도를 했더니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동거 가지고. 즉 가족 여행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족이 특히 우리 여행업계에 있어서는 여행업계에 있어서 가족이 상당히 중요시하다. 지금 보다시피 누구예요? 가족과 과반수가 이상이 가족하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요. 가족하고 친구가 아니고 어떤 단체가 아니고 혼자 가는 거 여행이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10%도 안 된다는 사실이야. 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뭐예요? 여행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족 단위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소비하는 게 가족 단위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 다음에 가족 단위 행사예요. 행사. 뭐든지 가족 단위 행사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족 단위 행사. 특히나 우리가 이런 걸 관혼상 이제 특히 가정 의례, 혼수, 결혼, 장례식 이런 거 다 가족 단위로 아주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이 시장만 해도 10조 원대요. 되게 많죠. 이 가정 의례, 혼수 특히 결혼 10조 원대 시장을 형성하는 건 대단한 1000억도 아니고 10조 원대, 1조도 아니고 10조 원대. 대단히 큰 시장을 갖다 형성되고 있다. 그럴 때 가족의 역할이 엄청나게 가족이 마케터로서 소비 행동자 측면에서 볼 땐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그 다음에 구매 행동에 영향력을 미친다.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아무리 개인이 소비하는 상품이라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장난감 개인을 위한 거죠. 그렇지만 누가 결정을 내려요? 부모가 결정을 내리죠. 결정을 내리는 영향 요인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결정은 결국은 부모가 많이 내린다. 학습지 시작. 얘한테 좋은다 나쁜지 아이한테. 학습지 누가 보는 거예요? 아이가 보는 거지만 부모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또한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행 이런 글램핑 아이들을 위해서 좋아하니까 캠핑 좋아하니까 고기 구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야외 나가는 거 좋아하니까 이런 여행도 당연히 누가 결정을 내느냐 아이가 좋아하지만 부모가 결정을 한다라고 보면 되다. 그런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생활 주기에 따라진 소비 행동 패턴이죠. 생활 주기 가족도 생활 주기가 있다네. 독신으로 살아요. 집 나와서 여러분들 대학생들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만 좀 받쳐주면 나와서 혼자 살고 싶죠. 독신기예요. 독신기에서 또 2년이 다 가지고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기죠. 응? 그럼 독신기 때 관심이 있었던 거하고 신혼여행 때 신혼기가 돼서 관심 있는 게 달라지겠죠. 즉 소비 형태가 달라지고 또한 신혼부부에서 아이가 또 생겼죠.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출산의 기능을 의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또 중점이 되는 게 뭐야? 유아용품이죠. 교육용품에 또 이런 것이 소비 행동의 품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소비 행동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들이 가만두질 않죠. 어떻게 하든지 저걸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가족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가족이 여기서 가족으로 따른 어떤 그 산업계가 뭐라 그래야 되죠? 산업계에서도 상당히 바짝 달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의 비즈니스 문화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소비 행동 측면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매, 소비, 영향력 이런 걸 다 봤을 때 상당한 중요하다는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비즈니스 문화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지 모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가족으로서 어떤 비즈니스를 열리는 것도 되게 많은 게 첫째가 이제 가족 대상 사업이에요. 가족 식당, 가족 영화, 가족 여행 이런 것도 다 가족을 위해.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글램핑 이런 것도 다 가족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구랑 같이 가족이 일단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행 상품이나 프로그램도 당연히 가족을 중심으로 자꾸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끈끈 산업. 가족 끈끈 산업은 뭐예요? 요즘에 하도 핵가족 시대에 또 비즈니스에 여러분들 공부에 이런 서로 각자 할 일에 너무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소원해지고 있는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가깝게 해주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예술단, 가족 합창단, 가족 모험단 이런 것이 왜 가족 끈끈 산업도 상당히 발전돼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가족처럼 사업이죠. 홈컴퍼니, 가족 코드. 그래서 패밀리 라이크 가족처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가족 또한 만들기 산업도 상당히 뛰어나죠. 가족 만들기. 이게 무슨 얘기냐? 미팅. 이거죠. 매칭 서비스 하는 거. 여보야, 뭐 결혼해 두고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가족들의 그 대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사업 상당히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시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가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이런 가족이 근데 조금 전에도 계속 좀 몇 번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뭐가 있다? 예, 가족은 어떤 생활 중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생활 중이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1930년대 어떤 사회학자들이 관심을 갖다가 1960년대 되면서 마케팅 학자들이 상당히 각자가 저기들이 죄송합니다. 그 마케터들이 1960년대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졌는데 가족 생활 주기는 뭐냐 단계적인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한 적응하는 과정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이 가족 생활 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독신으로 살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내가 죽어가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가족 구성의 어떤 단계적 변화 과정을 갖다가 가족 생활 주기라고 일컫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건 얘기를 하고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적응화 과정도 가족 생활 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르다라는 표현이 서로 조금씩은 의사결정 과정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이고 20년이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화되기도 하고 또한 서로 의사소통이 일치되기도 해요. 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화되고 일치하면서 뭐 된다? 구매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뭐 해줘요? 위임하죠. 다 그거 알지? 뭐 좀 사다 줘. 그러면서 뭐예요? 가족 주기에 따라 어떤 적응하는 거예요. 서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는 과정도 가족생활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생활 중에는 어떤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단계적으로 변해가는 가족 구성의 어떤 단계적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서는 그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그래서 일치하는 의사결정이나 이런 구매 행동을 위임시키는 이런 적응화 과정을 갖다가 우리는 가족생활 주기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족생활 주기는 마케팅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왜 중요시 여기냐? 이게 생활 주기 변수가 어떤 인구 통계 그 변수에 비해서 훨씬 명확하게 소비자 행동 특징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원래 동일한 연령, 동일한 소득 수준이면 동일한 소비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인구 통계 변수거든요. 나이대 비슷하다. 동일하게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 동일한 학력이다. 동일한 학력도 좋아요. 동일한 학력, 집 주거 형태 이런 게 다 좋단 말이에요. 이런데도 소비 형태가 같다?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냐? 자녀가 있다 없다? 결혼을 했다 안 했다? 부모가 있다 없다? 이혼했다 안 했다? 분명히 다르죠. 동일한 학력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 수준과 동일한 뭘 하더라도 소비 형태가 다르다. 그건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거라는. 그래서 가족 생활 주기가 훨씬 더 소비자 행동의 유형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이 가족 생활 주기 개념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죠? 자, 다음으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또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뭐 고등학생이 있다 없다? 고등학생이 있으면 저는 개별적으로 되게 싫어해요. 왜? 고등학생이 있는 순간 그 가족은 뭐다? 여행에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왜?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어디 여행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생활 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족생활 주기별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이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뭐 1교시 때는 그 가족생활의 주기 그 개념을 봤었죠. 그래서 개념으로 썼던 단계적 변화 과정이 가족생활 주기다. 또한 그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적응해가는 과정, 근데 전문화 일치하면서 그 결정을 위임해주는 그런 적응화되는 과정이 어떤 그런 가족생활 주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일반적인 그 인구 통계 변수, 우리가 왜 세그멘테이션이라 그러죠? 시장을 갖다가 세분화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인구 통계 변수를 갖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구 통계 변수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고 소비자 행동의 유형을 특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가족생활 주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연령, 동일한 소득 수준이어도 소비 형태는 다르다. 그건 뭐냐? 자녀가 있냐 없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는 뭐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고등학생이 있는 그런 집안의 그 가족이라면 순수한 건강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항상 그 타겟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가족생활 주기별 1960년대에서부터 마케팅 쪽에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서서히 그 가족 주기, 생활 주기를 갖다가 나는 분류를 해고 단계별로 어떤 그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듀발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발달률 한 8단계 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로저스도 마찬가지 24단계로 좀 디테일하게 나눴죠. 글릭은 좀 재밌는 게 이제 아내의 연령에 따라서 또한 7단계로 나눴던 뭐냐, 자녀를 낳냐 뭐 자녀를 안 낳냐 해서 그 연령 20대 30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 다음에 웰스나 구보는 9단계로 나눴다. 이제 이 상품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있어요. 독신기, 신혼기 해가지고 총 9단계로 나눠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웰스와 구보의 그 주기별, 생활 주기별을 좀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이혼율의 증가,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 네, 이혼율이 지금 증가되고 출생률은 감소되고 고령화는 되고 있고 독신자는 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런 것이 이제 증대되고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웰스와 구보의 그 9단계 주기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인 거예요. 1단계 대학생 단계, 이건 독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결혼하기 전까지. 사실 대학생 단계라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좀 어디가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오히려 독신기라고 표현들을 해요. 독신기. 그래서 하여튼 결혼한 신혼, 다음에 아이가 한 명, 뭐 아이가 좀 컸다, 아이가 이제 그 청소년을 지나가기 시작했다, 대학교 다닌다, 그러는 다음에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간다, 뭐 이런 개념이 되고, 이제 노인 가구 1단계, 노인 가구 2단계, 이건 이제 부부가 같이 다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다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인 2단계는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게 되죠. 이럴 때는 또 다른 학자들은 뭐 가족 확대기에서 이제 세태기, 줄어드는 축소기, 뭐 이렇게도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직장이 있는 황혼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별을 한 거야. 직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독거노인이죠. 혼자 살지만 직장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도 없고 혼자 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은퇴한 황혼, 이런 식으로 9개를 나는데, 요거를 갖다 좀 더 여러분이 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같은 9개 단계인데, 독신기, 신혼기, 보금자리 1기, 2기, 3기, 노부부 1기, 노부부 2기, 고독 생존 1기, 고독 생존 2기, 이렇게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봤던 이런 9단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여러분이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책에는 지금 먼저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만 한글로 표현하는 거 살짝만 다르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신기 아시죠? 대학생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서 혼자 살자. 그걸 이제 감안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서부터 여러분들 대학생들면 어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든 그 민박이라든가 하숙을 한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나와서 살기 전에 이런 독신기, 언제까지? 직장 생활 잡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신혼기,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금자리 1기. 또 이제 그 요때부터 이제 쇼핑 개념이 다른데, 독신기와 신혼기는 비교적 쇼핑을 좀 많이 하는, 즐겁게 즐기는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다. 그런데 보금자리 일기는 이때부터 완전히 그 쇼핑의 리스트가 바뀌기 시작을 하죠.
유아용이라든가 어떤 세탁기, 건조기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광고에 되게 예민한 시기가 바로 이 보금자리 일기입니다. 보금자리 일기는 이제 광고에 서서히 영향력이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유아용품에서 어떤 자전거라든가 세탁용품으로 좀 구입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식품 구입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왜? 청소년기니까 아이들이 많이 먹는 시기가 되죠. 그런 식으로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진다. 보금자리 3기는 뭐예요? 아내가 이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웠기 때문에 뭐다 직장 생활을 갖는 게 많다. 이때서부터 이제 경제적인 것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가 또한 직장을 갖게 되는 시기, 보금자리 3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행을 서서히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여행 쪽에서는 이제 노부부 일기가 가장 많은 여행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는 다들 많이 나가고 여행이 시작되는 시기.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어떻게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이 독신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독신기로 가게 되고 노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죠. 노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고 그다음에 노부부 2기는 퇴직 후 소득이 이제 완전히 다 퇴직 후 집에만 머무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고독 생존. 이거는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별을 했을 경우 단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독 이기는 이제 직장도 없고 저기도 없고 이때부터 이제 여행이 완전히 줄어드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행이라는 하나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죠. 독신기와 신혼기는 휴가를 참 많이 가요. 빈도 있는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금자리 일기는 휴가가 본격적으로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아이의 그 육아에 더 이제 모든 걸 쏟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휴가가 없다, 여행은 없다 이런 개념이 들어갔죠. 그러나 달라지고 있죠. 최근에는 휴가 늘어나는 자녀들과 이제 오히려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죠. 아이들한테 너무 공부만 시키고 이런 데서 좀 라이프 사이클이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순수한 건강이 거의 없다 이런 표현도 제가 썼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좀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보금자리 1기, 보금자리 2기, 보금자리 3기 때 휴가가 없고 여행이 없었지만 이제는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되죠. 그러다 이제 노부부 1기 본격적인 휴가 여행의 시작. 이제 장거리가 되는데 장거리는 오히려 이제 노부부 2기 때가 오히려 장거리 여행을 좀 더 많이 가고 노부부 1기 때는 여행의 빈도는 늘어난다. 여행의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긴 여행은 잘 못 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노부부 2기 때 장거리 여행을 좀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독 생존 1기서부터 넘어갈 때 고독 생존 2기가 되면 이제는 이제 휴가 여행이 끝이 되고 그나마 고독 생존 1기는 이제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동네 이제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가는 여행들을 좀 다니게 되고 이제 요 고독 1기, 2기 때는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신체적인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신체적인 한계점들. 제가 가끔씩 겪는 경우도 많이 그런 게 있지만은 어느 정도 연세가 이상이 좀 많이 돼. 요즘 60대가 아니라 이제 70대 넘어가는 거죠. 70대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신체적인 것이 안 따라줘서 같이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되게 겪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독 생존 1기와 고독 생존 2기 때부터 신체적인 제한을 좀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 고독 생존 1기, 2기 때가 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의료비가 많이 발생이 된다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생활 주기별로 그 어떤 소비 행태 패턴이라든가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현대적인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눠놨던 어떤 전통적인 스타일이었잖아요. 그 가족생활 주기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늦은 결혼, 초혼이 많이 늦어졌죠.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20대 중반 후반만 돼도 결혼을 안 했냐. 30대 되면 노처녀, 노총각이라는 소리 나왔지만 이젠 30대 중반 후반이 돼도 그런 말들은 없어졌죠. 오히려 골드미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워킹을 일하는 여성들,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이 늘어지면서 그 늦은 결혼 시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보금자리 1단계가 나이가 많아지죠. 예전에는 보금자리 1단계가 30대 초반이면 다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는 40대, 30대 중반 후반으로도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혼자 사는 혹은 동거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생기는 또한 이혼, 다음에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적거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현대적 가족생활 주기를 갖다가 어떤 그 제안을 했던 모델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머피라는 학자인데요. 보통의 이제 그 자녀가 있냐 없냐 이혼과 자녀가 각각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녀가 있다 없다. 보통은 자녀가 없다. 자녀가 없는 결혼, 자녀가
두기 시작을 해요. 자녀를 두는데 이제 중년, 자녀가 독립한 중년, 그다음에 노년, 그다음에 노년기 독신. 이거 사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때 이제 사별을 한 거죠. 이러다가 자녀가 없이 젊었을 때 이별, 자녀가 없는 중년의 이별, 결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자녀가 없는 중년의 또다시 이혼.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젊은 이혼과 자녀가 없는 중년 이혼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녀가 없이 중년의 결혼도 있지만, 즉 기존에 있던 전통 방식에서 기존에 이제 정토 방식이에요. 이게 여기에 자녀가 없이 이혼하는 게 생겼다. 그리고 자녀가 없이 중년에서 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이 중년에 결혼하는 일이 이제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거는 바로 어떻게 해요? 자녀 없는 거니까, 자녀 없이 바로 이것이 이 단계가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단계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자녀 없는 젊은 결혼에서 그냥 다 일로 바로 넘어온다. 노년기 결혼, 노년기 독신으로 이 단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현대 사회의 가족생활 주기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냐 없냐, 자녀가 있을 때 이혼했냐, 자녀가 있을 때 중년이냐, 젊은 이혼이냐, 자녀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또 이혼이냐, 이런 이제 케이스가 그때 이건 중간중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코스 그 단계에 유사하지만 자녀가 있다 없다에 이혼을 한다 안 한다의 그런 케이스가 그 케이스별로 이제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현대적 이 가족생활 주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둔 젊은 결혼, 자녀를 둔 중년 결혼, 자녀가 독립한 중년 결혼은 이 세 단계는 사라진다.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현대적 가족생활 주기의 한 형태다,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건 다 해외예요. 그러더니 한국에서 대한민국 이제 학자들도 우리도 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유영주 학자는 그 듀벌과 밀러의 그 단계를 갖다 참조해서 6단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유영주나 김승곤의 그 세 분이 만드신 그 단계들이 비슷해요. 가족 형성기.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가족을 만든 거죠. 가족은 뭐예요? 결혼이나 입양이나 혈연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라 그랬잖아요. 2명 이상의 집단. 그러니까 결혼이 된 거죠. 가족을 형성한 건 이제 결혼한 시기. 다음에 자녀가 출산, 자녀를 기르는 시기. 다음에 자녀를 교육하는 시기. 자녀가 이제 성인기가 된 시기.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는 시기. 다음에 노년기. 이런 식으로 6단계를 나누는데, 그래서 가족의 형성기 똑같아요. 가족의 확대기, 자녀를 이제 출산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출산하는 게 이제 완료되는 시기. 그 다음에 어떻게 가족이 이제 나가는 거죠. 자녀가 독신기, 자녀가 이제 독신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나가는 시기니까 축소가 되는 거죠. 점점 한 명, 2명씩. 그다음 자녀 축소가 이제 완전 다 나가서 노부부만 사는 시기. 그 다음에 해치기. 해치기 뭐야? 누군가 한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사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6단계 정도로 나누는 것이 대한민국 가족생활 주기를 연구한 학자들의 어떤 주기별 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아시죠?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 1인 가구, 아까 그 저번에 그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구, 가족, 가정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은 어떤 정서적 교류가 좀 특징이다, 키워드다라고 얘기했었죠. 1인 가구, 이거는 어떤 한솥밥의 취사, 취침 이런 걸 같이 하는 어떤 그 공동체의 장, 이게 이제 가구잖아요. 근데 1인 가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1인 가구가 너무 늘어나는 거죠. 1인 가구가. 2035년에는 어떻게 되냐?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1인 가구가 35%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23%에 육박하더니 10% 이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대단히 많아요. 부부 가구도 늘어난다. 부부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자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없는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난다. 출산율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다음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는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는 특징적인 게 뭐예요? 혼자 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부부 가구가 확 줄어들죠. 부부 가구가. 부부만 가구는 35세 미만이. 그건 뭐예요?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1인 가구 연령 비율의 노인 가구가 65세 이상이 25%에서 45%, 20%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독거노인들이 되게 많아지는 이런 추세다라고 봤을 때, 이런 추세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실버 마케팅은 확실하게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실버 마케팅을 준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끝난다. 그래서 항상 실버 마케팅을 항상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찬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인 가구 또
참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1인 가구 소비 성향도 1인 가구가 제일 높아요. 2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가 소비 것도 되게 많고 어떤 제가 하나 투어 조사 자료를 보게 된다면 자그마치 1인 혼자서 여행하는 것이 5년간 400%가 늘어나요. 42%. 8만 명 하다가 35만 명이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4배예요, 4배.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생활 중에 건강 행동과는 어떤 연관성이 아주 밀접하더라. 그래서 여가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유형이라든가 참여하는 참여도, 그다음에 시간 사용의 어떤 양들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것도 주기 단계별로 분명히 다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아들이 있으면 아무리 여행을 간다는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도 그래도 조금은 자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중학교 때까지는 1년에 한 10번, 뭐 1년에 한 서너 번 이런 국내 여행 한 서너 번 다니고 해외여행 한 번 다니던 거는 아무래도 고등학생 정도가 되게 되면 그것이 반으로 줄든 어떤 10%가 줄든 100%가 다 줄든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시간 사용의 양도 줄고 어떤 참여도 관심도 이런 것이 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리는 뭐예요? 가족생활 주기와 관광 활동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더라. 그래서 그런 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뭐에 관심이 많은가? 신체적인, 어떤 정서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젊은 층인 어떤 즐거움이나 사람 만나는 거나 이런 거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년기에는 어떤 정서적인 동기, 사회적인 동기,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런 식으로 좀 그 여행을 떠나는 관광 행동의 그 행태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외식에도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금자리 2단계, 요거는 보면 보금자리 1단계 우리가 보통 3단계로 나눴잖아요. 그러나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게 돼요. 4단계는 보나마나 아이들이 이제 나가는 시기, 자녀들이 나가는 시기죠. 그 다음에 1단계는 뭐예요? 아이 자녀들이 있는 시기. 그럴 때 2단계가 전화배달 서비스나 오늘 레스토랑 방문하는 게 상당히 높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주기별로 그런 특징들이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 생활을 여가 생활하는데 이제 외식 생활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외식 생활은 어떤 전화 배달 서비스라든가 레스토랑 방문하는 건 보금자리 2단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던 거죠. 그다음 농어촌 민박 사회 때 처음에는 친절성과 청결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다가 단계별로, 그러니까 가족생활 주기 단계가 변하면 변할수록 체험, 직판, 식사 등의 부대 서비스에 상당히 관심을 더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따라서 또 외국에서는 또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뉴질랜드 사례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 관광 지출의 패턴과 휴가 여행의 종류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관광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사람이 누구다? 관광 비용, 독신자. 그다음에 6단계 노부부가 관광 비중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독신기와 노부부 일기가 뭘 가장 많이 했다? 지금 뉴질랜드 사례예요. 이때가 관광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을 하더라. 누가 독신기와 뭐다? 네, 노부부 1단계가 그렇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쇼핑 지출은 누가 제일 많이 한다? 은퇴 후 독신. 노부부 2단계, 3단계, 그다음에 고독 1단계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은퇴한 바로 직후의 단계들이 바로 쇼핑을 가장 많이 하더라. 그래서 여행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여행 관점에서 미혼의 독신자들이 활동적이 당연하겠죠. 혼자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무래도 많은 수익은 있지 않으니까 좀 절약하겠죠. 경제적인 의식주도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무리 자기가 돈을 벌고 있어도 그러다 보니 좀 절약하는 현상이고 휴가는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장기 여행에 나타난다. 그다음에 아까 여행을 좀 많이 빈도로 다니는 게 이제 노부부 일기예요. 노부부 자녀들이 다 나가고 자녀들을 갖다 부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의무에 거기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부부 일기는 뭡니까? 아직까지 직장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상태자, 자녀들이 다 나간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긴 여행은 잘 안 되고 짧은 여행이고 여행에 관련된 지출은 되게 증가되는 단계다. 노부부 2단계는 이제는 리타이어를 하는 단계예요. 리타이어를 한 단계니까 장기간 여행을 하게 되고 또한 특징이 뭐예요? 유람선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이 이 노부부 2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부부가 단계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뭐가 형성이 된다? 이 신체를 고려하기 때문에 여행에 살짝은 좀 제약을 둔다. 그래서 노부부 1단계, 2단계, 그 노부부 2단계 유람선 여행을 하는
많은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체적인 고려도 오히려 작용이 됐다. 왜? 유람선 여행을 많이 안 걸어요. 아주 편안해요. 버스도 오래 안 탑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부산 인천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가만히 있으면 부산 도착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잠깐 내서 그 동네만 한 바퀴 딱 돌고 다시 배 타면 또 제주도 갑니다. 그래서 또 잠깐 내려서 제주시 한 바퀴 돌아보고 다시 배 타고 그러면 계속 가는. 즉 버스 타고 오래 가는 비행기 또 갈아타야 되고 기차 타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해요. 응? 편안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람선 여행이 늘어나는 것이 노부부의 2단계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그 유람선을 타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 제일 젊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계 쪽 사람들이 좀 젊은 편이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유람선 여행을 많이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